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1919년까지의 일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발생을 했고요. 그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그 이후의 일인 1920년대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습지 19페이지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3.1운동 이후 일제 통치 정책의 변화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3.1운동 이후면 시기가 언제죠? 네, 그렇습니다. 1920년부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쪽에다가 1920년대 물결 이렇게 써놓고 지금 공부할 부분이 1920년부터라는 것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1920년대부터 어떤 통치가 발생을 하냐? 문화통치를 일본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문화통치 이전에는 무단통치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무단통치란 조선인을 강압적인 방식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면 조선인들이 무서워서 절대 복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로 3.1운동이 나타나게 되면서 일본은 다른 방식의 식민 통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시하게 된 문화통치는 컨셉이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예전과 달리 너희를 무섭게 대하지 않을게. 너희의 의견 존중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화통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전보다 더욱 교묘해지고 감시는 강해지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문화통치를 공부하실 때 무단통치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화통치가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 실상을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단통치 때 헌병경찰 제도가 있었다면 문화통치에 들어서 이 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전환합니다. 자, 우리 무단통치 때 있었던 즉결처분권 기억하시나요? 일본 순사, 일본 경찰이 조선인을 잡아들여서 정식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즉결처분권이었습니다. 이 즉결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찰은 그냥 경찰이 아니라 헌병경찰이었습니다. 헌병은 군사경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군대 내부의 질서 유지와 범죄를 수사합니다. 원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찰 업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단통치 때는 이 헌병들이 군대와 관련돼 있지 않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즉결처분권을 가지고 경찰 업무를 했다는 것이죠. 자, 문화통치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강압적인 통치를 안 하겠다고 일본이 얘기를 했잖아요. 겉으로는. 그러니 이제 헌병경찰이 아닌 일반 보통 경찰을 동원을 해서 치안 업무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보통 경찰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땠을까요? 보통 경찰제로만 전환을 했을 뿐 조선인들을 감시할 경찰기관과 경찰의 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표를 잠깐 볼게요. 자, 경찰 관서와 경찰 인원수가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문화통치가 일어나기 전 1918년에 있었던 경찰 관서, 즉 경찰서의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위가 100단위이기 때문에 0 2개를 더 붙여야 돼요. 자, 무단통치 시기에 75,100만 개의 경찰 관서가 있었다면 문화통치를 실시한 이후로는 27만 1,600만으로 경찰 관서가 급증을 합니다. 경찰관의 수도 만만치 않아요. 경찰관의 수도 무단통치 때였죠. 1918년에는 540만 명, 여기선 0 3개를 붙여야 하거든요. 540만 명의 경찰관이 있었다면 문화통치 1920년에는 1840만 명이나 경찰관이 늘어납니다. 즉, 우리는 이제 보통 경찰제이니까 너희를 존중하는 거야. 헌병경찰보단 낫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조선인을 감시할 경찰관의 수는 훨씬 더 늘려 감시의 눈을 더 각박하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세운 것이 조선총독부이고 여기에 파견된 중요한 자리가 조선총독입니다. 이 조선총독은 문화통치 시기 때에는 군인들만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육해군 현역 대장만 이 조선총독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데 문화통치를 표방하며 일본은 더 이상 군인 같은 무관이 아닌 문관도 총독 임명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정책을 변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광복 전까지 문관 총독이 임명된 사례가 없이 모두 무관들, 즉 군인들만 조선 총독으로 임명받아 조선에 오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 내용을 볼게요. 무단통치 시기 때 민족신문을 모두 폐간을 했죠. 그런데 문화통치 때부터 한글 신문과 잡지 발행을 허용합니다. 일본이
겉으로는 조선인들의 의견을 존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본 등의 신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식민 통치에 불리한 내용은 모두 삭제를 합니다. 이 사진을 볼게요. 틈틈이 빈칸이 보이죠.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은 것이 흔치가 않은데 왜 이랬냐면 일본에게 불리한 내용은 미리 사전에 삭제를 하는 검열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일본이 신문을 검사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그 의견을 모두 빼는 것, 그게 바로 검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920년대에 이러한 교묘한 문화 통치를 하며 일본은 민족운동을 보다 탄압합니다. 겉으로는 존중을 한다고 하지만 다시는 일본 입장에선 3.1운동과 같은 큰 민족운동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민족운동을 탄압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일본은 1925년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을 제정합니다. 치안유지법은 일체의 사회운동을 조직하거나 선전하는 사람들에게 엄한 벌을 가하는 법입니다. 사회운동이란 특정 목표를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독립운동 같은 것들이 있죠. 독립이라는 특정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치안유지법은 독립운동을 탄압을 하는데 중요한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치안유지법을 이용하여 일본은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운동, 독립운동 같은 것들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에 의해 독립운동가들,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탄압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주의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사회주의가 뭔지는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1920년대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공부를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사회주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 사회주의란 무엇이고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해나갔는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치안유지법에 의해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자 같은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탄압되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다시는 조선인들이 단합을 하는 3.1운동과 같은 장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족을 분열시키는 민족 분열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즉, 일본에 협조하는 친일파를 많이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친일파는 일본과 타협을 한 자치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자치권을 얻어내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일본이 너무 강하니 독립은 포기하고 일본의 지배를 인정을 하자. 단, 일본 안에서 우리 한반도가 한 구역으로서 지배권을 인정받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자치권을 얻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책은 실제로도 많이 발휘가 됐고요. 그래서 20년대부터 이러한 자치운동이 등장을 하면서 친일파들이 많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